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었고 특히 선사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그동안 저희가 진행했었던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일단 번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영어로는 translation, 스페인어로는 transi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언어에서 이제 이 세 가지 언어가 전부 다 번역이라는 의미인데 한쪽 언어에서 다른 쪽 언어로 번역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translation이라고는 영어 단어는요, transfer라고 하는 즉 이전한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 translation,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우리 현대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내내 사실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문화를 풍요롭게 해주는 중요한 기제 역할을 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있는데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학계에서도 번역이라는 주제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페인의 한 번역가인 암파로 후르타도 알버는 트랜슬레이션을 세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일단은 텍스트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의사소통의 예술, 의사소통의 행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번역이라는 것은 인지적 활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을 메시지를 이해하고 원어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복잡한 인지 활동이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번역가는 커뮤니케이터이자 원어문에 대한 리시버 그리고 다른 언어로의 송출인 이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보시게 되면은 또 다른 학자인데요, 제레미 먼디님이십니다. 이분은 번역에 있어서 세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주제 영역 혹은 현상이 관여되는 학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번역된 텍스트가 있고 뿐만 아니라 번역 과정이 함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행선사의 번역 방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즉 어떻게 번역을 할 것인가, 선사의 가르침은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에게 지침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 팀장으로서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해동 선사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대행 선사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어른과 아이들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고 의미 있는 텍스트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선사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저희 번역에 대한 역사를 잠깐 소개를 하면 이게 사실 굉장히 길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번역의 역사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번역 그 자체이고 또 하나는 번역학 연구에 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번역에 있어서 특히 이제 의역이냐 직역이냐 이 부분이 계속해서 고대부터 현대까지 좀 논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세르라고 하는 한 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실제로 이 번역의 이 직역과 의역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셨었고 그리고 세인트 오거스틴 성인 또
번역에 대한 이 지식을 확산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신 바 있습니다. 불교에서도요. 이 부처에 대한 가르침이 유럽 전역으로 이제 설파되고 퍼져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인도 아대륙부터 해서 헬렌 왕국, 버마, 태국 등등 여러 나라로 기원전 3세기부터 해서 퍼져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부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곳으로 이제 퍼져나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실제 이제 번역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수행인이었자 또 부처의 제자였었던 중요한 번역의 역할을 했던 두 분이 계십니다. 현장과 나가주나인데요. 현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 문화에 있는 기존 언어를 사용을 해서 불교 가르침을 설파하려고 했고, 나가주나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용어를 만들어서 불교의 가르침을 전파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인본주의 운동이 있었었는데요. 예, 그래서 일부 번역가들, 예를 들어서 틴데그럴, 그리고 루퍼 같은 이러한 번역가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민속 언어, 그러니까 그 일반 평민들이 쓰는 그런 언어로 번역을 많이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슬레마허라고 하는 독일계 그리고 이제 개신교 신학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두 가지 전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작자를 고요하게 그 자리에 남겨두고 그리고 읽는 사람들을 옮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외래화, 포러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아니면 읽는 사람들을 원저자에 가깝게 끌어올 수 있다. 이거는 국내화, 도메스티케이션이라고 부르는 두 가지 전략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요, 18세기에 마찬가지로 어떻게 번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좀 자유롭게 의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확하게 직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공방이었었는데요. 존 드라이든이 이 세 가지 모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예, 말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역이 되겠는데요. 시세로가 말했었던 의미 중심의 번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모방이 되겠는데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원문의 글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사 전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번역가는 커뮤니케이터, 의사 전달자이죠. 그래서 두 문화 간에 있어서 가교의 역할을 하고 두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대행선사님도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케이터, 의사소통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불교의 법문과 관련해서 자신의 수행과 자신의 경험의 이 내용을 실제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또 신도들에게 전달한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커뮤니케이터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마음 주인공에게 맡기고 내려놓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때 사실은 본인의 경험의 어떤 언어를 이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러한 점에서 번역가와 커뮤니케이터, 즉
대행선사님 같이 법문에 대한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을 하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면 둘 다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청중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의 중간 역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저희 번역팀에서도 최대한 진정성 있게 대행선사의 메시지를 스페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점에서 여기에서 이제 언어적 상대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940년대에 사파이어 워프라고 하는 두 명의 미국 학자가 있었는데요. 이들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회 현실로 우리를 안내해주는 안내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문화의 연사들이 자기의 언어로 또 자기의 관습과 문화 방법으로 전달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실세계는 언어 습관으로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말하는 방식하고요. 스페인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은 상당히 다릅니다. 혹은 영어, 독일어를 말하는 사람들하고는 이 말하는 방식이나 문화 자체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역가 입장에서는 이 말하는 방식의 차이, 이 작은 뉘앙스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살아있는 무대 안에서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언어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불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한 과학자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란 라라 브로볼스키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우리는 7,000개의 언어가 있는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말은 7,000개의 다른 세계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언어가 이제 그동안 있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이러한 언어 폭발성의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언어를 통해서 사실은 다양한 변화들이 이제 유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도 동의를 하고 언어를 잘 설명하는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대행선사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가르침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의 언어를 쓰게 될 때에 자기와 자기 가족과 그리고 또 주변인들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이 종사하는 뭐 전문 업계 등등 모두에 이러한 변화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한국어 마음이라는 말이 사실 번역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요. 마음이라는 단어가요. 너무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느낌, 어떤 경우에는 생각, 어떤 경우는 의도. 너무 이 다양한 의미들을 함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떠냐, 이 컨텍스트가 어떠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원문에 대해서 몇 번씩 읽어보면서 가능한 모든 그 견해들을 고려해보면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번역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제 구스타보 베노설스키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한국어는 중요한 정보가 항상 맨 뒤에 갑니다. 이게 한국말의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해결하기가 스페인어를 얘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통역을 하거나 할 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어나 이러한 로마계 언어들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형식으로 가는데 한국어는 동사가 항상 문장의 맨 마지막에 오다 보니까 끝까지 다 들어야 진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행선사의 가르침, 이 전법에 대해서 보게 되면 대행선사는 존재의 본질에 대한 정말 포괄적인 이해를 갖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는 영역, 그리고 영적인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 모두에서 나오는 정신적, 물질적 자원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구현해 주고자 하는 것이고, 더 나은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중생 혹은 지각이 있는 존재가 이러한 번뇌와 고난에서 해방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게 다른 스님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에게도 정말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실천의 목적은 깨달음과 해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둘이 아닌 하나, 비이원성의 원칙을 수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저께 혜우 스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다시피 5가지의 공의 원칙이 있죠. 바로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그리고 공식입니다. 이 5가지의 둘이 아닌 하나의 원리를 수행을 할 때 우리는 온갖 고통과 번뇌에서 풀려나고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는 해석학적 운동, 조지 스타이너의 해석학적 운동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이 그 철학자이면서 언어학자인데요. 이분이 번역에 있어서의 4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초기적 신뢰, 이니셔티브 트러스트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번역가는 이 원문에 뭔가 다른 언어로 전달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일단 순수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달하고 실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2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거는 침범 혹은 침투라는 단어로 정의가 됩니다. 즉, 번역가가 원문을 깨서 그것을 깨뜨려서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잡아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 인코퍼레이션이 되겠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원문을 목적문으로 융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종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라고 조지 스타이너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4번째 움직임을 통해서 상쇄가 되는데요. 즉, 번역문을 통해서 그 앞단계에서 유래되었던 불균형이 회복되고 또한 오히려 강화된다. 원문이 강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스페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 4단계가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분이 이제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읽게 되면 저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 그리고 텍스트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뉘앙스들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것을 실제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디에서 좀 보충을 하고 보상을 해야 되는지 스페인어상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선사의 가르침을 신실하게 혹은 충성되게 그 본질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 보상의 작용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저한테는 상당히 흥미롭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발표에서 원래는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저의 핵심 주제는 아니었었는데, 그런데 한마음 주인공 운동과 스타이너의 해석학적 운동을 비교해서 보시게 되면 사실 수행인의 입장에서도요, 수행인도 똑같은 이 네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행인은 한마음 주인공에 대한 초기적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불성과 그리고 주인공에 대한 먼저 믿음,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죠. 그런 다음에 내려놓고 맡겨야 됩니다. 즉 관법에 따라서, 그리고 들여다보기, 인트로스펙션을 통해서 이것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맡기기가 두 번째 단계이고, 들여다보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 번째 단계하고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통합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해방, 그리고 강화의 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수행인은 이러한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더더욱 진전할 수 있게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이 수행의 길을 걸어가면서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실제로 대행선사님께서 법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이 초기 신뢰와 관련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불교는 하나의 이름이다.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주인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우주와 연결을 하고 또한 공심의 원칙을 통해서 전진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내려놓기, 맡기기, 그 들여다보기와 관련해서도 보시게 되면은 한마음 주인공만이 여러분의 몸을 지도할 수 있다. 죽음의 목전에서 고집스럽게 열기를 거부하는 덜 익은 콩껍질이 되지 말고 한마음 주인공만이 이러한 고통 없는 자유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살짝만 눌러도 갈라지는 잘 여문 콩껍질같이 되라라는 것이고, 주인공만이 우리를 고통에서 넘어서게 하고, 또한 거기서만이 나를 이끌어줄 수 있고, 내 생에도 진화해서 이 세상에 다시 나오게도 할 수 있고, 자자천에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통합과 관행과 관련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마음 공부를 수행을 해나가면 그 병부터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병도 자세히 얘기하자면, 몸속에 들은 의식들이 전부 모르니까 내 마음 쓰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악취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댁에서 믿는 마음이 출중하다면 역시 나하고도 마음이 둘이 아니요 일체 재불과도 둘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공덕의 그 손길이 간다면 금방 괜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부를 못하게 되면 그 병만 낫지 도로 어떠한 일이 닥쳐도 그것은 해결을 못하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방과 향상 관련해서도요. 나 하나를 버린다면 1천만 가지가 다 잠을 자게 됩니다. 쉬게 됩니다. 아무 걱정도 없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부터는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좀 몇 가지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 가르침을 번역할 때 번역가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충실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번역을 할 때 이것을 최대한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패러미터로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한 학자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황금률을 제시를 했는데요.
say nothing that the original does not say, and said all in the 그래서 appropriate and natural ways that the target language permits. 원문에서 말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고 다만 원문의 범위 안에서 목적어에서 가장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하라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한국어와 스페인어는 매우 다른 언어이고 전통도 굉장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언어적인 측면과 언어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대행선사의 가르침에 보면 어떻게 보자면은 어떤 표현만 할 그 어떤 비공식적인 언어의 비공식적인 측면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지 다른 본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수행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세 가지 언어의 기능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대행선사 가르침 중에서 어떤 거는 정말 번역이 너무 어려운 그러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생략을 해야 되나 혹은 압축을 시켜버려야 되나 라고 생각해버리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근데 주릴 레비 같은 이러한 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원문에 있는 어떤 의미를, 메시지를 생략하는 것은 비도덕적인 것이다, 부도덕한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번역팀에서는 아주 작은 그 부분이라도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게 될 때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끈질기게 토론을 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어와 영어와 또 한국어는 또 이제 특색이 다르다라고 하겠는데요. 그래서 또 언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어는 일종의 나선형의 그러한 언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뱅뱅 돌다가 원점으로 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메시지를 다 들으려면 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들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마지막 말이 딱 끝날 때 그때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그런데 영어는요, 어떻게 보자면 하향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로 가는 거죠. 근데 스페인어 같은 이러한 로마어들 같은 경우는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다가 중간에 꺾이면서 양쪽으로 벌어지다가 다시 이제 정체가 되는 그런 언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한국어에서 영어 혹은 한국어에서 스페인어로 번역을 할 때 사실 독일어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특징은 잘 모르지만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언어적 특색이 또 고려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하는 번역은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20년 동안 저희가 해동 선사님하고도 같이 일을 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실험을 해보고 이 번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노력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번역도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진화하는 과정이고 어떻게 보자면 함양하고 우리가 키워나가는 어떤 그런 학문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아르헨티나에서는요, 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겪지 못했었던 그러한 오랜 락다운을 겪었습니다.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락다운이 있었고 그래서 뭐 집회나 이런 것들이 금지가 되고 사회생활의 많은 부분에 제한이 가해졌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러면 대행선사 설법의 자막 작업에 집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올리고 그래서 이 법당에 오지 않더라도 절에 오지 않더라도 집에서
이 대행선사의 설법을 볼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어, 스페인어, 불어 등등 다양한 자막 작업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이 자막 작업은 또 다른 세계입니다. 왜냐면은 자막 작업은 일단 시간도 맞춰야 되고 또 입도 맞춰야 되고 이 손동작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면서 yes라고 이 대행선사가 얘기를 할 때면은 그때는 이제 yes라는 의미의 이 단어가 나가야 되고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때 딱 그 시점에 아니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목적어에서도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 맞추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차가 없이 정말 자기가 생생하게 선사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자막을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선사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은 생생함을 주기 위해서는 이 시차를 줄이고 맞추는 것이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실제 이 번역과 관련해서 많은 진화가 있었고 어디에 집중을 하고 무엇을 빼야 하는가에 있어서 또 저희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정은 1년 전에 시작한 것도 아니고 20년 전에 시작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또한 해동 스님의 이러한 그 많은 돌봄과 이제 가르침을 받게 되면서 정말 이 번역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런 점에서 보면은 대행선사의 우리의 삶에 정말 지침이 된다고 생각하는 가르침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흘러가는데 거꾸로 흘러가려고 한다면 그것이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물이 흘러가다가 큰 바위가 있으면 돌아서 흘러내리고 있죠. 또 많은 비가 와서 한데 모여 흐르듯이 어떠한 문제든지 닥쳐오는 그 애고를 모든 것을 한데 모아서 흘리게 되면 바다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다에서는 더럽고 깨끗한 게 없이 따로따로 흩어지는 게 없이 가라앉으며 그대로 막습니다. So I want for you to take this message of 그래서 Master Deheng. 이 대행선사의 이러한 가르침을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터의 이름이 한마음 선언이죠. 한마음 자체는 정말 너무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대한 지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우리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로 모으는 그런 위대한 지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대행선사가 얘기했었던 이 자유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가기를 바라고 또한 온 세상에 평화가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흥미로운 발표 잘 들었습니다. 번역하고 관련돼서 흔히 회자되는 이야기 중에 번역은 반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말로는 발음도 비슷한데요. 그 번역이라는 작업에 동반되는 고충이라든지 그 결과물에 대한 그 세인들의 날선 비평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은 대행선사의 법문을 번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늘 발표자께서 얼마나 진지한 고민을 하고 계신지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질문 한 가지 정도 가능할 듯 싶은데요.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쪽 마이크 좀. 질문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독일에서 들었어요. 스페인어로 된 불교 용어를 찾고 싶으면 고효림을 이렇게 치면 불교의 명확한 그 언어 전달이 정확하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독일 현장에서 들었을 때, 그러니까 고효림 통번역사는 이미 한마음 선언을 넘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불교의 그 전반적인 그 어려운 언어의 그 예술 무대에서
공인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너무나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뇌를 오늘 어떤 작업으로 저렇게 했을까라는 생생한 그 연구를 들었을 때 그대로 구도자의 아주 좋은 그런 에너지를 받아서 이 오늘의 올해 그 학술 세계 학술회가 그냥 말장난이 아니고 뭔가가 우리를 일깨우는 너무 좋은 현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한마음선언 모든 분들께,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체로 늘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여기서 첫 번째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큰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